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살 박영자입니다. 며느리 때문에 10년 동안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나쁜 시어머니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봅니다. 우리 며느리 이수진, 35살입니다. 아들 준호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2015년 봄에 결혼했죠.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상견례 날이었는데 수진이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키가 163cm 정도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말투도 공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이가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 만났구나. 친정 부모님도 참 점잖아 보였고 수진이 학력도 괜찮았거든요. 대학도 졸업했고 회사도 다녔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5월에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화목했어요. 수진이는 웨딩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예쁘더라고요. 준호도 행복해 보였고요.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결혼 후 첫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시집와서 집안일도 잘하고 명절 음식도 열심히 준비하고 저한테도 공손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하며 인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자주 만들어줬어요. 2016년 봄에는 손주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수진이는 출산 후에도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애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저는 정말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돌 지나고부터였을 거예요. 수진이가 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하고 올게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죠. 저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그러더니 결혼 3년 차부터는 거의 매일 밤 나가는 거예요. 밤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외출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러려니 했어요. 젊은 사람이 불면증도 있을 수 있고 아이 키우느라 스트레스도 받겠지. 밤 산책 좀 하는 게 뭐 대수겠어. 그런데 2년째, 3년째 계속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뭔가 달랐어요. 나갈 때는 평범한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를 신고 나가는데 돌아올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어요. 처음엔 제 착각인가 싶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이 얼굴도 점점 피곤해 보였어요.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 색도 안 좋아지고 저는 수진아,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니? 라고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4년째 되던 2019년 어느 날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수진이가 매일 밤 산책 간다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벌써 몇 년째야? 남편은 TV를 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때랑 다르잖아. 신경 쓰지 마.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생활이 있는 거니까. 근데 5년째, 6년째 계속되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도대체 매일 밤 어디를 가는 걸까? 정말 산책만 하는 걸까? 2020년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물 마시려고 거실로 나가는데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거실 구석에 숨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진이를 관찰하고 싶었나 봐요.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는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그것도 10cm는 될 것 같은 높은 힐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힐이었어요. 그리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에 수진이가 입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좀 몸에 붙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했어요. 립스틱이 빨간색이었고
아이섀도우도 진하게 되어 있었어요. 머리도 웨이브를 넣어서 내려뜨리고 있었고요. 평소 수진이는 머리를 묶고 다니는데 말이죠. 수진이는 현관에서 힐을 벗더니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빨리 갈아 신었습니다. 마치 누가 볼까봐 조심하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게 뭐지? 우리 며느리가 새벽 4시 반에 하이힐에 원피스 차림으로 돌아왔다고? 산책을 그런 옷 입고 가나?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걸까?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건가? 다음날 아침, 저는 수진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맨 얼굴에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민준이를 깨워서 유치원 보낼 준비를 시키고 어젯밤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진아, 어젯밤 잘 잤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네 어머니 잘 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새벽 3시 반에 들어온 사람이 잘 잤다고요?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할까? 아들한테 말할까? 아니면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볼까? 근데 혹시 제 착각이면 어떡하지? 며느리 기분만 나쁘게 하고 가족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2주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며느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60살 먹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행을 하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죠.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2020년 9월 8일. 아직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미리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점퍼를 꺼내놓고 편한 운동화도 준비했습니다. 모자도 하나 준비했어요. 마치 형사처럼 변장하려고요. 저녁 먹고 평소처럼 TV를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더라고요. 밤 10시 30분, 18시. 드디어 9시가 됐어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산책 좀 다녀올게요. 수진이가 평소처럼 말했어요. 트레이닝복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대답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수진이가 나간 후 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나 편의점 좀 다녀올게 라고만 말했어요. 아파트를 나서니 9월 밤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수진이가 보였어요. 100m쯤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진이는 아파트 정문을 나가더니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저도 정류장 근처 전봇대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간선버스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버스에 올라탔어요. 저도 급하게 뒷문으로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아서 수진이는 제가 탄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버스 맨 뒤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중간쯤에 앉아 있었어요. 버스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잠시를 지나고 삼성역을 지나고 선릉역을 지나갔어요. 30분쯤 갔을까요?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어요. 수진이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급하게 뒤따라 내렸어요. 시간은 밤 10시쯤 됐을 겁니다. 강남역은 밤인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젊은이들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큰 길을 따라 5분쯤 걷더니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봤습니다. 골목은 큰 길보다 조용했어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5분쯤 더 걸었을까요? 수진이가 어떤 건물 앞에 섰습니다. 8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겉모습이 꽤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건물 외벽은 검은색 대리석이었고 입구에는 금색 글씨로 샤넬 클럽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샤넬 클럽? 그게 뭐지? 혹시 그 유명한 룸살롱 아닌가? 저도 T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강남에 고급 룸살롱들이 많다고. 수진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했고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탄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봤더니 5층에서 멈췄어요. 저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빨간 카펫이 깔려 있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문들이 있었는데 끝에 큰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큰 문 앞에 도착해서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큰 홀이었어요.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 테이블이 10개쯤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짧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음악도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분명히 룸살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는 한쪽 구석에서 검은색 짧은 드레스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풀어내렸고 화장도 다시 고쳐하고 있었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그러더니 높은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에 VIP 3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복도 벽에 기대하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가 룸살롱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5분? 10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복도로 나오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가서 내려갔습니다. 건물을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9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창피한 건지 배신감이 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반쯤 됐을 거예요. 남편은 이미 주무시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왜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걸까? 돈이 필요한가? 우리 집이 가난한 건 아닌데 아들 준호 월급이 4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 부부도 연금 받고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할까? 혹시 아들이 며느리를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며느리한테 못되게 군 게 있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룸살롱에서 일을 해? 우리 집 망신이잖아. 창피하게 그날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돌아온 거죠.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몰래 봤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힐을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은 더 힘들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 밑반찬들. 식탁을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지만 저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본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짧은 드레스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던 모습. 하이힐을 신고 방으로 들어가던 모습.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야, 그냥 좀 안 좋아 라고만 대답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방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어젯밤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화려한 조명, 술 마시는 남자들, 짧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며느리. 저녁 무렵 남편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하루 종일 방에만 있네.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수진이 일인데. 그리고 어젯밤 본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수진이를 미행한 것, 강남까지 간 것, 샤넬 클럽이라는 룸살롱에 들어가는 걸 본 것, 드레스 갈아입고 화장하던 모습까지.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며느리가 룸살롱에서?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분명히 룸살롱이었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한테 말해야지. 전장 불러. 저는 잠깐만, 일단 수진이한테 먼저 확인해보자 라고 말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1%의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수진이는 네, 어머님 하며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밤에 어디 다녀? 수진이 얼굴이 살짝 굳더니 산책이요,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산책이 어디 강남까지 가는 산책이야.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말을 더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다 봤어. 그저께 밤에 네 뒤를 따라갔어. 강남까지. 샤넬 클럽이라고 하던가? 거기 네가 들어가는 거 봤어. 5층까지 올라가서 문틈으로 봤어. 네가 드레스 갈아입고 화장하던 것도 다 봤어. 룸살롱이지? 거기서 일하는 거지? 10년이야, 10년. 10년 동안 그런 곳에서 일했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는 게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면서 그런 곳에서 일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우리 집 며느리가 룸살롱에서 일했다니.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당장 준호한테 말해야겠어. 오늘 저녁에 가족 회의할 거야. 이혼해야지. 이런 며느리랑 어떻게 살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이는 어머님, 제발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정이 있어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도 룸살롱은 안 돼. 나가봐. 수진이는 울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남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 아들 준호, 그리고 수진이까지. 손주 민준이는 친구 집에 보냈어요. 이런 이야기는 아이가 들으면 안 되니까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그냥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한테 들었어. 네가 룸살롱에서 일했다면서? 준호가 깜짝 놀라며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그쳤어요. 여보, 대답 좀 해봐. 정말이야? 룸살롱에서 일했어?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응 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준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왜 그런 곳에서 일한 거야? 내가 돈을 못 벌어? 뭐가 부족해서? 룸살롱이라니. 말이 돼?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혼이야. 당장 이혼. 우리 집 며느리가 룸살롱에서 일했다니.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동네 망신이야. 준호도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이건 너무해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가방을 들더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수진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수진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웨이트리스였어요. 술 따르고 안주 나르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런 일만 했어요. 절대로 몸을 판 적은 없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룸살롱은 룸살롱이야. 하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 일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수진이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이었어요. 2016년 3월 아버님 건설자재 사업이 부도났죠? 8천만 원 빚이 생겼어요. 제가 그중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여기 은행 이체 내역이에요. 남편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수진이 이름으로 2016년 6월부터 매달 3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이 아버지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2017년 9월 준호 씨가 친구랑 치킨집 창업했다가 실패했죠. 5천만 원 날렸어요. 그것도 제가 메웠습니다. 수진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역시 2017년 11월부터 매달 250만 원씩 총 5천만 원이 준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건 내가 몰랐어. 어디서 돈이 생긴 줄 알았지?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진이는 계속했어요. 2018년 4월 시동생이 도박빚 3천만 원 졌을 때 제가 갚았어요. 아버님이 속상해 하시는 모습 보기 싫어서요. 2019년 1월 어머님 암 수술비 4천만 원 제가 냈어요.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랑 간병비까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수술비를 수진이가 댔다고요? 저는 그게 우리 보험에서 다 처리된 줄 알았는데요. 2020년 7월 신우이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제가 냈습니다. 신우이가 위자료 받아내려고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2021년부터 작년까지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매달 50만 원씩 보탰어요. 3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수진이는 서류를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모두 은행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수신자 모든 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총 2억 8천만 원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번 돈으로 우리 집 빚을 다 갚았어요. 저는 한 달에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3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팁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전부 진짜였어요. 수진이가 정말로 2억 8천만 원을 우리 집에 쓴 거였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다 진짜야? 네가 정말 이 돈을 다 우리한테 쓴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들한테 웃어주고, 술 따라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노래 같이 부르고 그런 일을 10년 동안 했어요. 힘들었지만 우리 집을 지키고 싶었어요. 준호 씨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싶었고 어머님 아버님도 편하게 사시게 하고 싶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말했으면 말렸을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 아내가 룸살롱에서 일해서 우리 집 빚을 갚았다. 이거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았거든요. 준호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래도 룸살롱이잖아. 그게 정상적인 일이야?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낮에는 민준이 키워야 하고 집안일 해야 하니까 밤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룸살롱이 돈을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손님들이랑 신체 접촉 안 했어요. 그냥 술 따르고 옆에 앉아서 이야기만 들어줬어요. 가끔 손님들이 술 취해서 팔을 잡기도 했지만 저는 항상 거절했어요. 그것도 죄가 된다면
말하면 저 벌받을 준비 됐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며느리가 10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다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살았는데 며느리는 매일 밤 강남까지 가서 낯선 남자들 앞에서 웃으며 돈을 벌었다니.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건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이혼해야 해. 준호도. 저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회사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요? 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창피하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룸살롱에서 일했다니. 이게 말이 돼?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억 8천만 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며느리가 10년 동안 매일 밤 일해서 번 돈이에요. 우리 집 빚을 갚기 위해서요. 다음날 아침. 수진이는 짐을 쌌습니다. 어머님, 저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생각 정리 좀 할게요. 저는 그래 라고만 했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후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손주 민준이가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라며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금방 온다 라고만 대답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없는 집은 너무 답답했어요. 밥도 제가 해야 하고 민준이도 제가 챙겨야 하고 수진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큰일이 터졌습니다. 동네 친구 정숙이가 아파트 앞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영자야,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어. 정숙이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데? 정숙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우리 집으로 가자. 정숙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숙이는 문을 닫더니 말했어요. 사실 어제 남편이랑 강남 가서 술 마셨는데 말이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서 네 며느리 봤어. 샤넬 클럽이라고. 고급 룸살롱이던데. 우리 남편이 거기 가끔 가거든. 어제도 거기 갔는데 네 며느리가 거기서 일하더라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정숙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말로는 네 며느리가 거기서 꽤 유명하대. 손님들한테 인기도 많고 수진 언니라고 부른대. 영자야,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숙아, 그게... 정숙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며칠 고민했어. 친구 사이잖아. 근데 이건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동네에 소문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빨리 이혼시켜. 그래야 너희 집 체면이라도 지키지. 지금 우리 남편이 알면 곧 다른 사람들도 다 알 거야.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수가 그게 사정이 있어. 우리 집 사정이... 정숙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도 룸살롱은 안 되지. 며느리가 룸살롱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 빨리 이혼시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정숙이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소문이 날 거예요. 정숙이 입이 얼마나 싼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일이면 아파트 전체가 다 알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이혼시켜야 하나? 근데 수진이가 우리 집 빚 2억 8천만 원을 갚았는데 그걸 생각하면 미안하고 하지만 동네 소문을 생각하면 창피하고 다음날 아침 예상대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사람들이었어요. 영자씨, 소문 들었어요? 며느리가 룸살롱에서 일한다면서요? 어머, 정말이에요? 어쩌려고요. 저는 전화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현관문을 열 수도 없었어요. 나가면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 들릴까봐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서웠어요. 남편도 경비일 나갔다가 30비 만에 돌아왔어요. 여보, 못 있겠어. 다들 쑥덕거려. 나 보고 웃어. 이거 큰일 났어. 남편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도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회사에 소문 들렸어. 어떡해. 부장님이 나보고 집안 단속 못하냐고 했어. 나 이제 승진 물 건너갔어.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가족이 무너지겠어요. 동네 망신에, 회사 망신에. 어떻게 하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나빴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동네에 다 소문났어. 수진이랑 이혼시켜야 해. 준호도 저도 회사에서 놀림받았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집에 좀 와. 할 말이 있어. 수진이는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뒤 수진이가 왔습니다.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울었나 봐요. 눈도 부어 있고 얼굴도 청백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앉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동네에 소문났어. 네가 룸살롱에서 일한다고 다들 알아버렸어. 수진이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는데 죄송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 전화도 계속 오고 밖에도 못 나가겠어. 준호는 회사에서 놀림받고 아버지는 경비 일도 못하겠대. 며느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동네 망신이야. 수진이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이혼해야겠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준호도 나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여보, 미안해. 이혼하자. 라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수진이가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수진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얼굴이 하얗고 숨도 가빠 보였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5분 만에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수진이를 들것에 실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빨리 병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수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더라고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환자 보호자시죠? 저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급성 위염의 위궤양도 있고요. 불면증도 심각하고 우울증 증상도 보입니다. 영양실조 상태이기도 하고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혈압도 낮고 빈혈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리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차트 보니까 최근 10년간 병원 한 번도 안 오셨더라고요. 몸이 아파도 참고 참으신 거죠. 솔직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칫하면 과로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소 2주는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하고 그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갔다고요? 과로사할 수도 있었다고요? 수진이가 얼마나 무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환자분 손목과 팔에 멍자국이 여러 개 있던데 혹시 가정폭력은 아니시죠? 저는 깜짝 놀라며 아니에요. 우리는 때린 적 없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의사가 환자분이 깨어나면 설명 들어보겠지만 일단 경찰 신고는 보류하겠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잘 돌봐주세요. 라고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수진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청백한 얼굴에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수진아, 괜찮니? 정신 차려.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하고 신음했어요. 몸이 너무 아픈가 봐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손목이랑 팔에 멍자국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거요? 일할 때 손님들이 술 취해서 가끔 팔을 잡고 그랬어요. 거칠게요. 그래서 멍이 든 거예요.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10년 동안 손님들한테 팔 잡히고 멍들면서까지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빚 갚으려고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수진이한테 물었습니다. 수진아, 10년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갔다면서 아파도 참았어? 수진이는 작게 웃으며 병원비 아까워서요. 그 돈이면 빚 조금이라도 더 갚을 수 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몰랐어.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줄. 손님들한테 멍들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준호도 수진이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이 이렇게 고생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야. 우리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어요. 병실에서 네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 간호사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수진이 곁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밤새 수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10년 동안 매일 밤 강남까지 가서 낯선 남자들 앞에서 웃으며 일하고 멍들면서도 참고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그 모든 걸 혼자 견뎠어요. 가족한테 한 번도 하소연 안 하고 웃는 얼굴로 살았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영웅이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영웅이에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기로요. 동네 소문 상관없어요.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건 사실이고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병원에서 나와 저는 곧장 정수기한테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정수기가 나왔어요. 영자야, 며느리 일 어떻게 됐어? 이혼 준비했어? 저는 똑바로 정수기를 쳐다봤습니다. 정수가, 잘 들어. 우리 며느리는 10년 동안 우리 집 빚 2억 8천만 원을 갚았어. 룸살롱에서 일한 건 맞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야. 정수기가, 그래도 룸살롱은 이라고 하자 저는 말을 끊었어요. 네 남편이 룸살롱 단골이라며. 그럼 네 남편도 창피한 거 아니야? 손님은 괜찮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 나빠? 우리 며느리는 몸 팔지 않았어. 웨이트리스로 술 따르고 서빙만 했어. 그것도 가족 빚 갚으려고. 네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소문 내고 싶으면 내. 나는 우리 며느리 지킬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정수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동네 체면보다 가족이 중요한 거죠. 그날 저녁 남편과 준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준호야, 우리 잘못 생각했어. 수진이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해야 해. 우리가 무능해서 빚을 졌고 수진이가 그걸 갚아준 거야. 이제부터 수진이 제대로 대우해줘야 해. 동네 소문? 상관없어. 회사 놀림? 무시해. 가족이 중요하지. 남들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나도 각오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내 지킬 거예요. 남편도 알았어. 며느리한테 미안하게 됐어. 이제부터 제대로 대할게. 라고 말했어요. 2주 뒤 수진이가 퇴원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손주 민준이도 엄마 퇴원 축하해 라며 엄마한테 안겼습니다. 수진이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미안해.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나는 우리 집을 살린 영웅이야.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제대로 대해줄게. 넌 우리 딸이야. 수진이는 제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어머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가족을 위해 한 일이라 후회 안 해요. 저도 수진이를 꼭 안아주며 고마운 건 어머니야. 우리 가족 지켜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룸살롱 일을 완전히 그만뒀어요. 이제는 낮에 동네 카페에서 일합니다. 10년간 모은 돈 중에 남은 7천만 원으로 카페 지분 30%를 샀어요. 수진이는 이제 당당하게 카페 공동 사장님입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이 놀리기도 했대요. 너 아내 룸살롱 다녔다며? 하지만 준호는 네, 맞아요. 우리 아내는 가족을 위해 10년 동안 희생했어요. 저는 아내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대요.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이 오히려 존경하기 시작했대요. 너희 아내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가족을 생각하다니. 그렇게 6개월 만에 준호는 승진했어요. 월급도 500만 원으로 올랐고요. 남편도 경비 일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이웃들 시선이 부담스러웠대요. 하지만 저희가 당당하게 다니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며느리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네 소문은 한 달쯤 지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새로운 소문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당하게 다니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정수기가 저한테 사과했어요. 영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 네 며느리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 우리 며느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저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저는 수진이를 딸처럼 대합니다. 가끔 둘이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장도 같이 보러 가고 찜질방도 가요. 지난주에는 둘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어제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며 수진아, 고마워. 어머니가 평생 내 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입니다. 준호 월급 500만원, 수진이 카페 수입 250만원, 남편 경비 월급 200만원, 저희 부부 연금 150만원 합쳐서 한 달에 1100만원 정도예요. 서울에서 내 식구 살기에 넉넉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손주 민준이도 잘 크고 있어요. 이제 18살인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엄마 룸살롱 다녔다며? 라고 놀린 적이 있대요. 민준이는 응, 우리 엄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 영웅이야. 할머니가 그랬어. 라고 당당하게 말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다니. 수진이도 그 이야기 듣고 많이 울었어요. 민준이가 이해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라면서요. 지난달에는 수진이가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러 갔어요. 수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웃으며 서빙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손님들한테 밝게 인사했습니다. 10년 전 룸살롱에서 억지로 웃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엔 수진이가 낯설었어요. 아들을 빼앗긴 것 같고 집안에 타인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근데 진심으로 대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지금은 딸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며느리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힘들면 가족한테 말하세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수진이처럼 10년 동안 혼자 버티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가족이면 함께 해결해야죠. 그리고 시어머니들한테도 말하고 싶습니다. 며느리를 믿어주세요.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유를 먼저 물어보세요. 며느리에게도 사연이 있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 수진이는 지금 행복해 보입니다. 더 이상 밤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이 고마워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얼굴도 훨씬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며느리 수진이한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10년 동안 우리 가족 지켜줘서. 너는 우리 집의 영웅이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어머니가 평생 내 곁에 있을게.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